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서류는 뭐라고 했죠? 고구마와 감자.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용하는, 즉 땅속에 있는 거지만은 얘네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고구마는 뿌리고 감자는 줄기예요. 그래서 아마 재배학이나 식용작물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등이 뿌리, 등이 줄기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비슷해서, 즉 저장 양분들도 비슷하고 모양을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식물학적으로 완전히 과가 틀려. 종이 틀리다는 소리예요. 감자는 과직과예요. 얘네들도 다 우리가 식물학적인 분류를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 재배학에서도 간단하게 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생물학, 식물학을 공부할 때, 즉 순수학문을 공부할 때에 좀 연결을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해요. 가지과 작물은 원예 작물이죠. 그래서 실제로 감자와 고구마는 원예 작물학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식용작물학에서도 차지하지만. 그래서 얘는 식물 분류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단위 수량당 감자가 고구마보다 많다. 보통 단위 수량당 하면은 10R를 이야기를 합니다. 300평. 얘네들이 이 안에서 감자가 수확량이 많을까? 고구마가 수확량이 많을까? 실제로는 평균을 딱 따지면 답이 탁 나올 건데 우리는 잘 몰라. 감자는 가지과라서 서서 자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요. 고구마는 좀 누워서 자라죠. 그래서 제식 거리는 고구마가 넓어. 듬성듬성 뛰어서 간격을 넓게 해서 재배를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 말은 이렇게 많이 자란 것들은 이 안에 많이 자란다는 소리예요. 문제는 정답은 그냥 쉽게 암기하든지 뭐 하든지 2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얘는 줄기라고 했습니다. 감자는 등이 줄기가 이렇게 지상부가 있고 요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자라고 땅속에 줄기도 자라는 거예요. 고구마는 어떻게 자랄까요?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관이 여러 개가 자라면서 저장 양분이 뿌리에도 들어가고 땅속에 있는 줄기에도 들어가는 게 저장 양분이 많을까요? 수확량이 많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실제로 훨씬 많아요. 그 말은 단위 수량당 감자가 고구마보다 많다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까지도 실제로 이해만 해놓으면 별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소리예요. 이게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영양생장을 하는 부위가 지상부, 감자도 영양생장을 하는 지상부죠. 생식생장을 하는 부분을 지하부, 생식생장을 하는 공간이 지하부, 수확하는 물질은 뿌리, 수확하는 물질은 줄기. 그건 뭐죠? 뿌리는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가 영양생장이 100을 하고 생식생장이 100을 했어. 영양생장이 100을 하고 생식생장이 100을 했어. 그럼 뭐 하겠죠? 줄기하고 뿌리하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많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을 내가지고 보니까 10아르당 한 2,000kg 정도, 감자는 한 2,000kg 정도 가까이 약, 고구마는 한 2,500 정도 이렇게 10아르당 수확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위 수량이 감자가 고구마보다 높은 게 아니고 고구마가 감자보다 많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보기 3번,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이고 감자는 저온성 작물이다. 다른 말로 고온성 작물은 호온성, 저온성은 호냉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암기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즉
제가 암기를 잘 못하거든요.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감자가 언제 수확을 해요? 이런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 장마 되기 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더워지기 전에. 그래서 봄 감자가 나오는 거죠. 더워지면은 잘 못 자라. 고구마는 언제 심는데? 여름 다 돼가지고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워지기 전에 심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름 동안에 계속 생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자는 가을에 나오는 거는 뭔데? 여름 지나고 다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감자, 가을 감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의 품종이 막 나오고 나면은 생육기가 남부지방에는 봄에 따뜻해지는 게 빨리 나오니까 봄 감자를 주로 심었다가 가을 감자를 심고, 중부지방 위쪽에는 봄 감자가 잘 안 되니까 아예 봄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여름 지나면서 감자를 또 심어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주 쉬운 문제죠. 보기 4. 큐어링 온도는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높다. 얘네들도 보기 3번하고 보기 3번만 이해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고구마가 감자보다 높아. 큐어링 온도가 뭐 한다고 했죠? 재배학에서 이야기했죠. 치유라고 하는 말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전철이다. 뭐 할 때? 저장 전에. 왜? 저장하면서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온도를 낮출 건데, 큐어링, 치유를 할 건데,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곳에서 자란 놈이 큐어링 온도가 차게 하면은 치유가 잘 될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온성 작물은 치유 온도가 높고, 그래서 30도씨에서 34도, 33도를 이야기하고, 감자는 한 15도 내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혼행성이라서. 그러니까 보기 4번도 고구마가 감자보다 큐어링 온도가 높은 게 정답이 되겠죠. 당연히 이론 시간에 큐어링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보기 2번 단위 수량이 고구마가 훨씬 많다. 문제 12번 다음 중 무배유 종자인 작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해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질 때에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연구사나 농촌 지도직이나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들을 막 찾아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 거기다가도 한 회에 또는 한 시험 장소에 또는 한 시험 용지 내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무배유 종자, 유배유 종자, 아까 콩 나왔던 것들 나왔죠? 계속 나왔던 건데 뭐 아주 쉽게 그냥 시험 문제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 말고 그럼 유배유 종자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무배유 종자인 것들은 콩이 대부분, 그 다음 상추, 오이, 무, 호박, 수박 등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죠? 얘네들이 다 원예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혹시 식량작물학 시험 문제인데 보기에 원예 작물학을 끼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끼워 놓으면 얘가 무배유 종자인지 어떻게 알아서? 국가작물이 아닌데. 얘네들은 다 식량작물 안에 미국, 작곡, 맹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가 유배유 종자야. 알고 있어. 근데 원예 작물을 여기에 섞어 놓을 거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금치, 양파, 토마토, 마늘. 실제로는 유배유 종자가 원예 종자에서 원예 작물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원예 작물학을 강의할 때도 상추, 오이, 호박, 수박, 콩 종류 정도는 암기해 놓고 유배유 종자는 암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토양 산성화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배학에서도 나왔고
토양 미생물에서도 나왔고 또 식용작물학에서 토양 산성화의 원인, 즉 토양 산성화는 pH에서 이야기할 때에 수소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보기를 봐도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뭐 비에 의한 염기성, 즉 염기성 양이온이 용탈이 돼 더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뿌리에서 배출되는 수소 완전히 늘어나겠죠. 토양 중 질소의 산화, 양이온의 뺏기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1번 보기야. 보기 4. 석회의 시용은 칼슘을 시용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산성화, 토양 상성화를 중화시키는 것.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토양 계량제로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기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14번. 벼의 수량 구성 요소. 벼. 식물체 중에서도 미국 벼인데 이 벼가 수량을 구성하는데, 즉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좀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식용작물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즉 종자를 이용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수량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에 수수, 즉 단위 면적당 종자가 맺히는 개수가 잎이 몇 개냐, 종자가 맺히는 줄기가 몇 개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수에다가 그 다음 이 하나의 수에다가 하나의 수수당 종자의 개수, 그래서 영화수라고 부르죠. 얘네들에다가 얼마만큼 등숙을 잘하느냐, 즉 내부의 저장 양분을 잘 축적을 했느냐. 100% 축적을 하면은 이 광합성에서 만들어내는 저장 양분들을 종자에다가 모두 다 넣은 것이 되는 거고, 얘가 등숙률이 낮으면은 쭉정이, 즉 바람에 불어가지고 훅 날아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하게 되면은 이 종자의 하나하나의 무게, 그래서 1립중, 이걸 재기가 힘드니까 1000립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0개의 종자 개수를 종자를 모아가지고 전체 무게, 그걸 수량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놓으면, 즉 이게 순서대로 식물체가 자랄 때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단위 면적당 수수가 많아지면은 얘가 많아, 즉 저장양분을 여기에 많이 썼어, 식물체를 자라게 하는데 많이 썼어, 그러면은 영화수, 그 안에 수수가 맺힐 부분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 에너지가 좀 부족하니까. 얘까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죠? 등숙률이 적어져요. 등숙률까지 높아지면은 하나의 무게가 약해져.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끼리의, 즉 수량 구성 요소 자체 내 요인들 내에서도 중요도가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보기 1 보면은 등숙률은 100%를 넘을 수 없다. 왜? 광합성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잡아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70% 겨우 넘어요. 보기 단위 면적당 수수가 많아지면은 1수, 2수수의 영화수는 적어지기 쉽다. 오케이. 1수 영화수가 많아지면 등숙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수수 이삭수는 출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이삭수는 식물체가, 즉 벼가 모내기를 해서 땅속에 있는 바로 지상부에 붙어 있는 곳에서 분열을 하게 되죠. 즉 분열을 얼마나 잘 하느냐,
분열이 최대가 될 때에 얼만큼 잘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삭수가 결정이 되어져요. 춘수는 개화를 하는 거니까 그 개화에서 뭐 등숙이나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기 4번이 틀린, 즉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5번은 보리에 대한 것이고, 보리는 맹류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고, 맹류 중에서도 문제에서는 추파성이랍니다. 뭐죠? 가을추예요. 봄에는 춘파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가을에 우리가 보리를 파종을 해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 성향이 커. 그래서 보리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겨울을 나고 여름 되기 전에 수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놈의 보리를 늦봄에 파종을 했다는 겁니다. 즉 춘파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식물체가 원래 추파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그 말은 뭐죠? 저온을 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보리가 그 지나고 나서 자랄 때에 자라면서 분열을 하고, 저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은 웅크려져 있다가 그 다음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확 자라기 시작하죠. 분열을 하고 개화를 할 건데, 이 저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춘화를 결정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재배학에서 나왔던 딸기의 촉성 재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춘파, 봄에 파종을 해버렸으니까 저온을 못 견디죠. 저온을 경험을 못하죠. 저온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춘화가 안 되는 거죠. 즉 개화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되는 현상이 뭘까요? 읽어보면 당연하겠죠. 출수, 개화가 안 돼. 생식생장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수발화 현상은 출수가 되고 나서 수분이 있을 때 나타날 거고, 천립증 다 등숙을 해가지고 청개가 무거워질 거다. 종자가 자발적 휴면, 즉 종자가 1차 휴면, 즉 환경이 안 좋아져서 못 자라는 것. 뭐 얘네들은 겨울에도 버티고 있을 수 있는데 봄에서 키우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영양 생장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뭐 생식 생장은 없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도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 뭐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출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에서 추파성의 특징, 즉 추파성 맥주, 보리의 이 특징만 이해해 놓고 있으면은 그 다음의 조건들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 16번, 메밀에 대한 설명으로, 메밀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는 식용작물이면서 얘네들은 잡곡 속에 포함되죠. 잡곡의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옥수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밀에 대한 것들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고 합니다. 다행히 보기를 보면은 두 개, 세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과목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잘 출제해요. 모두 골라라. 그러면 3개인지 4개인지 2개인지 모르거든요. 1개 읽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메밀이 어떻게 자라는지, 꽃이 어떻게 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메밀이 보니까 뭐 장주와 긴 꽃 형태를 가진 것, 단주화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얘네들끼리의, 즉 장주화와 단주화끼리의 교잡에 의해서 메밀 종자가 잘 생겨. 그래서 이형의 현상, 모양의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다. 접합체, 우리가 유전자 안에서 들어갔던 것들의 이형 접합체라고 이야기했듯이 형태가 다른 놈들이에요. 그 다음 보면 종실의 주성분은 루틴이다. 우와, 메밀하면 루틴이 대부분이죠.
기억하는 게 문제는 얘가 기능성 물질이에요. 메밀의 주성분이 뭘까요? 탄수화물이지. 얘 가지고 뭘 만드는데 우리가 국수를 만들어 먹잖아. 전분, 밀가루 대신 밀가루보다 훨씬 글루텐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 대신 루틴이 있어가지고 얘가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러한 것들을 통제를 시켜준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얘의 성분은 2차 대사상물들로 아주 적은 겁니다.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대부분이 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이고 아미노산인 겁니다. 메밀 가지고 기름을 짜는 이야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지질이 별로 없는 걸 거고요. 주성분은 탄수화물이 맞으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니언이 틀렸으면 니언 들어간 거 빼면 답은 금방 나왔겠네요. 디귿 리얼이 맞는지 봅시다. 대파작물, 대신 파종하는 겁니다. 작물을 재배하기에 부적합할 때 또는 원래 내가 작물을 재배하고 싶었는데 얘가 파종을 똑바로 못하든지 묘가 똑바로 못 자랐든지 식물에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에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 또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토양이 너무 안 좋아. 그럴 때에 실제로 메밀을 재파를 합니다. 경관식물은 뭐죠? 보기 위해서 쓰는 거. 식용작물인데 식용을 안 하고 우리가 요즘에 관광농업 많이 하죠. 관광농업 하는데 제주도에는 유채를 뿌려놓고 기름을 짤 수도 있는 건데 강원도는 메밀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목장을 보든지 등등등을 보고 환경을 보러 하면서 꽃이 피고 메밀밭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제로는 식용작물로 분류를 해놨지만 즉 이러한 분류들은 뭐라고 했죠? 인위적인 분류예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는 다르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들은 종자를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가공을 하기도 좀 불편하니까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메밀이 잘 축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재배 기술 또는 환경을 조절해주고 그름도 주고 이러한 것들을 막 가하지만은 경관식물들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토지를 맨 땅으로만 두지 않고 식물체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밀꽃이 나중에 하얗게 꽃이 피어가지고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좋은 이 환경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얼은 종실 중에 영양성분이 균일하게 분포하여 재분 시에 영양분 손실이 적다. 뭔 소리냐면은 메밀이 종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딱딱하게 생겼습니다. 각지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종실 안에 영양성분이 균일하게 있어가지고 재분 갈아버리면은 영양분이 손실이 거기 안에서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좀 깎여 나가고 이렇다고 해서 영양분이 확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깎고 치우려면은 우리가 보통 종자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일부 종자들이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막 있어. 메밀도 그 속에 포함돼요. 얘네들도 우리 식용작물하고는 좀 틀려지겠지만은 농업직 이렇게 공무원 시험들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자격증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자격증에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래서 기사 자격증, 특히 종자 기사 자격증에 종자를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을 이걸로 하나씩 끼우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다른 것들하고 완전 다르니까. 얘네들은 껍질을 벗겨서 내부에 있는 배를 먹을 때에 껍질을 벗기는 데에 훨씬 힘들겠죠. 불편해요. 그래서 메밀을 어떤 데서는 재분을 잘 해가지고 껍질도 잘 벗기고 해가지고 뽀얗게 잘 넣은 놈들이 있고 아닌 데는 그냥 껍질이 대충대충 있어가지고 시큼직직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얘네들은 안에 내부의 성분들이 골고루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어떻게 갈아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니언의 종실의 주성분이 루틴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주성분. 그래서 니언만 빠진 기역, 디귿, 리얼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벽시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에서 벼를 이야기하는 거고 종자,
바라 이야기했던 것 앞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소리입니다. 다르게 보기를 좀 길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라를 검증할 때도 나왔고 뭐 등등등 다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같은 품종인 경우에 종실의 비중이 작은 것, 비중은 뭐 밀도에 의해서 어떤 물에 뜨느냐 가라앉느냐 등등등을 나타내는 거죠. 비중이 작은 것은 뭐겠죠? 내부에 용질이 적어. 밀도가 낮아. 그러면 저장 양분이 적을 가망성이 많죠. 적을 가망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은 것은 발화력이 강해? 아니, 발화력이 약하겠죠. 저장 양분이 적은데 저장 양분이 분해돼가지고 당으로 나오고 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배가 발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보기 수분 흡수 과정 중 생장기, 한참 자랄 때에는 수분 함량이 급속히 증가한다. 뭐 생장을 할 때에 자라야 되는, 발화가 해서 유아가 자라야 되는 시기에는 물이 들어와야 물이 저장 양분들을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살짝 건조. 그래서 실제로 종자 발화를 할 때도, 발화 실험을 할 때도 물을 줘가지고 발화를 해가지고 쭉 자라는 걸 보고 나서는 물을 조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장기 중에 물을 필요하러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식물체의 생장 기간 동안의 요 수량. 생육 기간 동안에 다 틀려. 전체 생육 기간 동안의 요 수량도 있지만은 생육 기간별로 요 수량도 달라져.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기 3. 발화 최저 온도는 품종 간의 차이가 거의 없지 않겠죠? 크겠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벽실을 발화를 할 때에 이항을 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는 육묘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좋은 발화력이 낮아도 돼. 왜? 따뜻하게 보관을 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직파할 때는 조건이 있었죠. 내도 복승과 좋은 발화성. 바로 틀렸네요. 보기 4. 산소가 부족할 경우 유근이 유아보다 물에 담기면은 뭐가 먼저 나온다? 유아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담수 직파가 훨씬 더 체화 기간이 짧아. 아주 쉽게 시험 문제, 즉 비슷한 문제로 앞에 거 맞추면은 뒤에 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연결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앞에서 고구마 감자 나왔던 서류입니다. 감자의 궤경 형성. 이 궤경이 등이 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글말로 쓸 때는요. 그러면 감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냉성이었죠. 얘만 기억해도 끝났어요. 고구마 호온성이었고. 궤경 형성에 뭐가 유리할까요? 온도 높은 게 좋고 장일이 좋을까요? 온도 낮고 당일이 좋겠죠. 그래서 일찍 파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더워지기 전에, 해가 길어지기 전에 내부에 축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지면은 궤경 형성 비대가 잘 안 돼.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해야 돼. 수확이 늦어지면은 장마가 돼가지고 땅 속에 있는 덩이 줄기, 궤경이 썩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부분들입니다. 문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9번은 잡곡과 맹류를 가지고, 잡곡과 맹류의 식용작물을 가지고 풍매 수분, 즉 개화를 해서 수분을 해가지고 수정이 돼서 종자가 결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 수분을 할 때의 수분 매개체가 풍이냐 충이냐, 인공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자가 수분을 하느냐 등등등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잘 일어나는 작물로만 짝지어진 것이에요. 얘네들도 작물의 특성들을 다 알아야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것들이죠. 제일 쉬운 거는 우리가
메밀과 같은 것들은 꽃이 작죠. 꽃이 작다라는 소리는 꽃이 작으면은 꽃가루도 작아요. 꽃가루가 작으면은 실제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산을 해서 다른 식물체에 이렇게 수분이 될 확률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충매와, 즉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수수와 같은 것들은, 옥수수는 암술하고 수술하고 구분이 따로따로 피는 것들 아시죠? 물체 있고 위에 수술이 막 피고 그 다음 뒤에 암술이, 즉 옥수수 수염이 생기는 거죠. 얘가 암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꽃이 일찍 개화를 해가지고 얘가 바람이 불어갖고 얘가 훅 날아가가지고 옆에 것들 밑에 것들 또는 내 밑에 있는 놈은 실제로 날아갈 때에 얘가 암술, 옥수수 수염이 잘 발달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요 옆에 있는 옥수수에 조금 더 일찍 발달한 암술 머리에다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옥수수를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당연히 많이 재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다 이동이 돼서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상업적으로 재배를 하지 않고 옥수수의 개념도 모르고, 즉 옥수수의 유전적 특성도 모르고 텃밭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한 줄만 심어. 심지어는 하나 심고 저기 심고 저기 심고 여기 심고 이렇게 울타리로만 그냥 심어 놓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의 수술이 여기에 날아가고 얘의 수술이 여기에 날아가고 이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풍매화, 특히 풍매화일 경우에는 더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옥수수가 결실이 잘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옥수수와 같이 호밀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 수술이 이렇게 막 위에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람이 씩 불면은 쑥 날아가가지고 수분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볼이 우리가 아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호밀과 옥수수와가 풍매화에 해당하고 메밀, 보리는 충매화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3번에 옥수수, 호밀. 그래서 우리가 식용작물 또는 재배학 개론 또는 원예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작물들의 유전적 특성, 생김새, 영양생장을 어떻게 하고 생식생장을 어떻게 하고 종자, 수확물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변형시켜도 정답을 찾아가는 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엽이. 자엽이라고 했으면은 딱 나왔죠. 무배요 종자. 지상으로 출현하지 않는 두과작물. 두과작물 무배요 종자이죠. 그래서 종자 내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엽이 발화를 했는데 나와서 떡잎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상으로 출현하지 않는답니다. 땅속에 있고 여기 나와갖고 신초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과작물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종자 씨름을 해가지고 키워봐가지고 기억을 딱 이렇게 탁 확실히 내 머릿속에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콩 종류 대신 콩 종류가 별로 안 되니까 우리가 콩이 있고 뭐 강낭콩이 있고 팥도 있고 완두도 있고 동부도 있고 하는데 이것들 중에 밑에 땅 속에 자엽이 있어갖고 떡잎이 안 보이는 놈을 구분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팥, 완두, 그 다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잠두, 그 다음 뭐 스위트피 와 같은 놈들이 지하 출엽형
지하 발아형이라고 하든지 출협형이라고 하든지 뭐 자엽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식물체를 보면은 떡잎이 안 보여요. 제일 밑에 땅 바로 위에 떡잎이 요만한 게 있고, 즉 종자 안에 있었던 자엽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대표적인데, 즉 콩이나 강낭콩과 같이 어떤 것이 대표적인데, 파치나 완두 같은 것들은 땅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콩의 크기, 즉 두과 작물에서 저장 양분이 축적되어지는 것들이 크기가 작은 놈이 좀 더, 즉 크기가 작다는 소리는 자엽의 크기가 작죠. 자엽의 크기가 작으면 영양분이 좀 작아. 그리고 힘이 좀 적어. 그래서 지상부까지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식용작물학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재배학 개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각 식물들의 유전적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그 유전적 특성들에 맞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을 조절해주는 사람들의 재배기술, 거기에 또 식물들이 자라기에 필요한 영양분, 그러한 것들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작물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우선이고, 그러한 것들이 재배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벼, 맹류, 두류, 서류 이러한 작물들을 잘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들은 대학 기간 4년 동안에 이러한 식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시간 동안 배우게 되지만 비전공자들은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와 같은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전공자의 경우에는 재배학이나 식용작물학을 통해서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 점수를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과목들로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용작물학 강의를 마치고요. 수험생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